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먼저 선생님들 이번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셨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까지만 딱 이렇게 교육학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제가 보고 느꼈을 때 여태까지 계속해서 오는 트렌드지만 이제는 특정 이론을 뭔가 찍는 방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을 문제에 맞게 적용하는 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확신이 조금은 들었어요. 제 카페에 우리 이번 시험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답안 복기를 할 수 있는 구글 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 복기 폼에다가 내가 썼던 답안들, 그 다음에 느끼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몇몇 선생님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제 촬영 당일까지 총 133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작년 시험에서도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74, 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분명 작년보다 어려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카츠라는 생소한 학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제 4가 어렵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강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문제 난이도, 그러니까 이론 난이도는 소주제 4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소주제 1, 교육 목표와 관련돼서 타일러 이론이 나왔던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본격적으로 제가 총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딱 봤을 때 재작년부터 이어오는 거지만 평가원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출제 원칙에 충실하려 했다라는 것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분명하게 보였어요. 중등임용 시험의 출제 원칙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제에 사례를 쓰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거 쓰는 거 이거는 솔직히 카츠에서 나온 그 명칭 정도일까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사례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혹시나 내년 후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듣는다고 하면 단순하게 이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을 볼 때 사실 저는 문제를 딱 받아보고 나서 큰 주제를 보고 약간 진짜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맨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서 뭐 디지털 역량이요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데 사실은 교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큰 주제에 녹여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공부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가? 평가원 또는 교육부는 어떠한 사람을 뽑고 싶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고 문제에 맞게 지식 적용을 연습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맨날 좋은 교육 이러면서 막 구성주의가 됐든 뭐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우리가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또는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적중 위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평가원이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찍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안내하는 교사, 요번에 소주제 2에서 나왔던 것처럼 코칭과 스캐폴딩을 해줄 수 있는 교사를 사실 양성하고 싶고 뽑고 싶은 거고 그런 것들을 문제에
적용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을 준비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실 때 좀 숲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다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주제 1을 보도록 할 텐데,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 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고요. 또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라는 거.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정확하게 캐치해야 될 것이고요. 사례를 쓴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열심히나 연습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쓰실 수는 있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지점 때문에 소주제 1이 어렵다라고 응답하신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돌아와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교과, 사회, 학습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같은 경우에 경력교사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단순하게 교과, 사회, 학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도 고려하면서 좋은 교육 목표를 한번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기본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할 때 우리가 설선, 조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할 때 교과, 사회, 학습자라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임시적인 목표를 만들고 임시적인 목표를 걸러내야 됩니다. 바로 그 임시적인 목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음체로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을 활용한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 뭐냐? 교육 철학은 가르칠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은 그것을 학습할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교과 사회 학습자를 고려하면서 어떤 목표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지 또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답에서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사례하고 이유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특정 교육 철학 이론이나 특정 학습 심리학,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 목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지도안, 과정안 속에다가 맨 위에 쓰는 그 목표처럼 그런 목표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많이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교육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걸러내겠죠. 학교 현장에서 걸음체, 이 두 가지 걸음체를 적용한 사례, 그 다음에 이 걸음체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쓰는 것이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특정 교육 철학, 뭐 경험주의 쓰신 분들도 있고 진보주의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특정 이론을 쓰거나 아니면 학습 목표의 구체적인 예시를 쓰는 것은 사실은 출제 의도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채점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점수를 못 얻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는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핵심, 제가 분석한 이러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교육 철학을 우리가 걸음체로서 사용하는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동교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 목표가 가지는 학습 가치를 확인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걸음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가치 추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재적 가치 추구라는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큰 주제까지 좀 언급해 준다고 하면 조금 더 베스트가 되겠지만 뭐 사실은 이 정도까지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 철학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걸음체로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사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심리학은 아까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단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확인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냐고요? 학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목표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심리학을 걸음체로서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예년의 채점 기준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봤을 때 솔직히 이거를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서도 보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년과 같은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가치라든지 학습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사례하고 이유를 막 같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듯이 제가 이유라고 하면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라든지 뭐뭐를 위해라든지 어떻게든 이유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써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답에서도 나와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소주제 2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습니다. 왜냐, 조나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다뤘을 거예요. 문제 구성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 나온 모델링 이외에 교사의 지원활동 사례 2가지를 써보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제 기준이지만 형성평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모델링 말고 코칭과 스캐폴딩을 써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례를 쓰는 거예요. 사례. 그냥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사례를 쓰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델링 말고도요.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환경 측면에서 좀 다른 방법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는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문제가 가운데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이 관련 사례와 정보 자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 그 도구가 있을 텐데 내 머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사회 맥락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때 교사의 역할은 모코스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이제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뭐냐면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이 이론에서는요 맥락과 표상과 조작 공간이라고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조나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환경 변화에 적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3가지를 다 쓰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맥락성만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근데 문제 취지상 이것을 물어본 것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코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사례를 써주시면 되는데 벌써도 몇 분 쌤들이 모코스를 그냥 개념적으로 쓰신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명칭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칭이라는 것은 학습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폴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힌트나 방향 제시 같은 그런 예시들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게 있는데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이론에서는요. 학습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성격이라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무조건 요걸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쓰시면 충분히 좋은 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나센 이론에 충실해서 쓰는 게 1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 같은 경우에 단지 개념이 아니라 교사의 실제 활동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코칭, 스캐폴딩 명칭만 쓰거나 아니면 좀 추상적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도움을 줘야 된다, 비계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채점자면 이건 예시가 아닌데, 사례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채점자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론에서는요 맥락, 표상, 조작 공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답을 쓰신 분들 중에 PBL에서의 문제의 특성, 복실, 비관이라고 하는 복잡성, 실제성, 비구조화성, 관련성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성주의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복실, 비관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맞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조금은 듭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정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역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구성주의적인 내용이면 폭넓게 정답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 지원활동 사례, 코칭과 스캐폴딩을 우리가 예시의 형태로, 사례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썼는지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 잘 쓰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소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갔을 때는 크게 나와 있진 않아요. 준거 참조 평가를 실시했는데 저한테는 준거 설정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여기서 준거 점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시나 아니면 뭐 경력교사의 입을 통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선생님들이 쓰기가 좀 더 편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그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좀 폭넓게 정답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딱 한 권 본 것 같습니다. 교육평가에 있어서 가장 대가 중에 한 명이세요. 성태재 교수님의 개론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거기 기본서에 성태재 교수님이 쓰셨던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서 잠재 능력, 개발 가능성, 무한성, 지속성, 연속성, 종합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뻔한 내용이거든요. 뻔한 내용이에요. 정말 뭔가 대단하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본 과정 도대체 뭐 쓰는 거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쓸까라고 해도 굉장히 좀 이 부분은 폭넓게 정답으로 인정될 소지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준거 점수 설정 방법 이게 지문에 그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약간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성태재 교수님 그 책에 준거 설정 방법으로서 크게 4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규준적인 방법, 피험자 특성 평가에 관한 방법에서 집단 비교, 경계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 도구, 내용 분석 평가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엔고프 방법, 제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준거 점수 설정 방법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엔고프 방법이 가장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엔고프 방법이 우리가 성취 평가제나 이런 준거 점수를 설정할 때 가장 심플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실 이걸 쓰거든요. 근데 지문에선 사실은 이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처럼 제가 보이거든요. 물론 저보고 답을 쓰라고 했었으면 저도 엔고프 방법을 쓰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썼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문을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줘도 정답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성태재 교수님 책에 준거 점수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 채점 기준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좀 감은 안 오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소주제 3을 조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폭넓게 인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준거 설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엔고프 방법이라든지 뭐 경계선 방법 이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거 설정 방법 저보고 쓰라고 했으면 저는 엔고프랑 경계선 방법 이 둘 중에 하나 썼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물론 잠재 능력 개발 가능성 지속성과 연속성 종합성 이게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 지금 평가원의 출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폭넓게 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공들도 개정교육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AOL, AFL, AAL,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를 적절한 가정의 형태로 쓰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답으로 인정이 될 소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쓸 때요. 쓸 때 제가 우리 첨삭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급적이면 물어보는 대로 써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뭐를 가정으로 한다라고 쓰셨던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문제의 소주제 4였죠.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했을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 그 다음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예요. 핵심은 뭐였냐? 일단은 능력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능력을 발현되는 그 사례를 써줘야 돼요. 사례. 근데 그 사례를 동료 교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 관련되는 거, 이것이 일종의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맞게 쓰시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카츠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우리가 테크니컬 스킬,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킬, 휴먼 스킬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된 이론이라서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강의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 역시도 아쉬움을 남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있거든요. 기술적인 능력, 오케이, 테크니컬 스킬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테크니컬 스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컨셉추얼이거든요. 개념적인 스킬이라고 이론에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컨셉추얼 스킬 안에 상황 파악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능력, 상황 파악 능력이 대등한 게 아닌 거예요. 얘는 그대로 썼으면서 왜 얘를 개념 파악 능력, 개념 스킬이라고 안 하고 그 안에 하부 요인을 썼는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답은 휴먼 스킬이 맞습니다. 휴먼 스킬이라고 아마 채점 기준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번역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인간적인 기술의 하부 요소 중에 대인관계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요소들이거든요. 이 하부 요소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대인관계 역량, 그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을 쓰셨습니다. 과연 얘가 틀리냐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상황 파악 능력은 자기들이 썼잖아요. 이렇게 지문에.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감히 예상입니다만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 좀 협력적인 그런 측면, 소통의 측면들이 나가면 정답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먼 스킬 지금 제가 133명이 지금 답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점수가 지금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라고 쓰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세 개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례 쓸 때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동료 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많이들 준비하셨잖아요.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한 수업 나눔이요. 교직원 회의에서 뭐 학내 규칙을 함께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는 거요. 아니면 비공식 조직을 활용을 하면서 뭐 상호 이해도가 제고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들 잘 준비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오늘 25학년도 교육학 논술 총평과 해설 말씀을 조금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원이 기본 지식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그런 기본 지식들을 문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지 이것에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강의를 꾸준히 또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수많은 문제풀이를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좋은 답안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는 오늘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까지만 교육학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거 끊고 우리 2차 준비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 준비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